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의 윤영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먼저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이 과연 헬스케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주제책 보내드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좀 몇 장을 뺐고요. 그리고 한두 장을 조금 추가한 게 있어서 지금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지금 갖고 계신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IoT,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헬스케어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데, 보건의료 쪽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슈들이 어떤 것들인지 큰 틀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분이 왜 당신 그것만 골라내냐 그러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골랐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한 10년쯤 전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가 이제 따온 겁니다. 사람들이 왜 빨리 죽는가, 그걸 원인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눠본 거거든요. 보시면 타고난 게 한 30% 정도 되고요. 생활 습관이 40%, 사회적인 거,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한 10,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 15%, 제가 이거 계속 잘못 누르는군요. 15%고요.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이라든가 또 기상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한 5% 정도 되고요. 병원이 10%입니다. 그래서 요 소셜한 거, 인바이러먼트란 거, 그다음에 생활 습관 요런 거 합하면 한 60%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기술 수준으로 타고난 거를 어쩔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이제 보시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결정적인 것들은 병원에 가기 전에 이 60%가 다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을 하고 건강을 증진한다고 했을 때 이 60%를 빼고 나머지를 논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질병 연구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좀 우선순위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그럼 생활 습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담배가 역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는 거, 또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제가 IBM 왓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이제 평생 살면서 데이터를 얼마만큼 생성을 하느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 한 10% 중요도를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한 0.4TB 정도 되고요. 타고나는 거가 30% 중요성을 갖는데 6TB입니다. 나머지 60%요. 생활 습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게 1100TB에 해당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73억이 인구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다 따지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컴퓨터공학이라든가 이런 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건드려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보건의료 쪽에서는 이런 면에서 지금 새로운 이 1100TB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기회 요인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골칫거리인 숙제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전체가 어떻고 단백태가 어떻고 마이크로 어레이를 분석을 했는데 어떻고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아주 빈번하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실험실에서만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이제 임상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임상으로 이제 넘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테크놀로지들은 거의 대부분 대규모 데이터 생성을 특성으로 하죠. 그리고 굉장히 데이터가 복잡하고요. 근데 더 문제인 건 뭐냐면요. 지금은 이제 프로테오믹스, 단백체라든가 유전체라든가 이런 하나의 어떤 도메인에서만 데이터를 갖고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도메인을 섞어서 연구하는 소위 말하는 멀티오믹스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질병을 연구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믹스 한 레벨에서만 해도 굉장히 데이터가 복잡해서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거를 여러 레벨을 같이 놓고서 같이 포괄적으로 분석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데이터 사이즈도 사이즈고 또 데이터의 복잡성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해결돼야 될 숙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런 것들이 이제 임상이 들어온다고 하면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가 들어온다고 하지 뭐 아주 조금 작은 규모로 들어오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저게 임상에 활용이 되려면 의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다 외워서 눈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그게 알고리즘화해서 의사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했었던 뭐 맞춤 치료니 뭐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 뭐 포피 메디슨이 유행처럼 흘러갔던 그런 많은 말들이 실제로 그게 임상에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요.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 임상에서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개발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뭐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의사들이 사용하는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IoT 때문에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각각 자기 건강 관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용자들한테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거를 뭐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도 바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될 거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전문가형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소비자형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가 저는 이제 그 작년 초에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프리시전 메디신 이니셔티브가 이제 대표적인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계획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만 자세하게 보면 뭐 2016년도 이제 매년 이제 예산이 늘어나겠지만 2016년도에 뭐 2억 불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거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소위 말해서 리서치 코호트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미국인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겠다. 의무 기록을 모집하겠다. 금방 말씀드린 그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모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0%에 해당하는 환경, 생활 습관 이런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생성하는 데이터, 뭐 SNS나 이런 데이터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리서치 코호트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의학에서 이야기하던 코호트 연구하고는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는 전통적으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정기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대상자들한테 인터뷰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어떤 질병 상태가 변했는지 하는 것들을 조사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간 기록을 그냥 모으겠다. 또 중요한 거가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그 사람들이 보통 생활하면서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데이터를 다 모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100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그 코호트 연구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결국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가는 그런 그 보건의료 쪽에서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화제를 바꿔서 조금 이제 그 보건의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의료비 지출이 막 아주 급증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뭐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은 그게 더하죠. 그리고 미국은 아주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하고 실제로 이 그 건강 지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많이 봅니다. 이거는 미국에 이제 메디케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에서 지출액이 이제 그 아마 지역마다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거를 5가지 등분위로 나눈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망률을 봤습니다. 건강 지표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대장암을 보시면은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년 사망률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고관절, 골절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급성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병이 좀 심해서 그래서 의료가 많이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 발생률이 어느 지역이 높다 낮다는 그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어느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발생한 질병이 다른 데보다 유별나게 심하다라는 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래프를 놓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환자 아웃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메디컬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의료비는 막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아웃컴은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그 IOM이라는 이제 기관에서 그게 왜 그런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내린 이제 그 진단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이언스가 제대로 매니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연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에비던스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를 통해서 에비던스가 나올 텐데 그게 적시에 잘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신약 개발만 놓고 보더라도 신약 개발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품화되는 데까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에비던스가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환자 익스피리언스가 제대로 캡처가 되지 않고 있다. 뭐 신약이 도입이 됐든 새로운 디바이스가 도입이 됐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환자들한테 적용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적시에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원인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고 자원을 낭비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한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의료 빅데이터 시대 또 뭐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현재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첫 번째는 의료의 질 향상과 치료 효율 제고에 대한 아주 사회적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앞서 몇 가지 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거는 따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4차 산업혁명 또는 뭐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빅데이터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쪽에서 헬스케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아주 굉장히 강력한 동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OM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런 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제시를 한 것이 Continuous Learning Healthcare 시스템입니다. 이것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도 이게 멋있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제가 그냥 원어로 갖고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연구 영역과 진료 영역이요. 이 영역에서 지금 현재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영역을 잘 통합을 해서 데이터가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주고 그 흘러가는 데이터들을 뭐 인공지능이 됐든 빅데이터 기술이 됐든 그런 것들 연구를 통해서 서로 적시에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자 하는 것이 이 컨티뉴어스 러닝 헬스케어 시스템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데이터가 원활하게 흐름으로 해서 점차 밸류가 증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밸류라는 것은 이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해주는 것이고 헬스케어 코스트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SCI 뭐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전원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헬스케어라는 거는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컨티뉴어스 러닝 헬스케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치료 성적을 개선할 것이고 헬스케어 비용을 절감하고 헬스케어 산업을 진흥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헬스케어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빅데이터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이제 산업혁명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뭐 아주 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분야로 이제 그 헬스케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성과는 별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그 고혈압 때문에 병원 다니시면서 약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고혈압 환자 분들도 되게 많이 재야 혈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시거든요. 근데 이 슬라이드 보시면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혈압 재고 혈압약 먹는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혈압을 24시간 돼서 이제 그 데이터를 모은 겁니다. 지금 데이터 그림이 좀 복잡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까만색 요 선이 정상인의 혈압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까맣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수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면 사람들이 혈압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기상하면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더라도 이 혈압이 정상 레벨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인이고요. 고혈압 환자를 보면 마찬가지로
밤에 잘 때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일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혈압이 정상 레벨을 벗어나는 거죠. 이게 고혈압 환자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막 모으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요, 고혈압 환자인데 밤에 혈압이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낮에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요 시간에 가서 혈압을 잰다 그러면 혈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이 아니라고 진단이 될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요런 고혈압 환자하고 요런 고혈압 환자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고혈압 환자가 나중에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24시간 혈압을 재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 저런 데이터가 많이 모여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저런 데이터가 많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아주 오랜 기간 관찰을 해야 저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병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00테라에 해당하는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논문이 발표된 지는 조금 됐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다시 한번 갖고 나왔는데, 사람이 누웠다 일어나면 혈액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이 혈압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로 가는 혈류가 모자라서 그거를 보상하려고 심장의 박동수를 막 빠르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그래프거든요. 보시면 혈압이 이렇게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떨어지고요,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이게 자율신경계에서 이제 보상을 해가지고 혈압도 다시 올라가고 그러죠. 그럼 이제 다시 그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일랜드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그럼 요 회복하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요거가 사람 수명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봤더니 요게 까만 게 제일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고요, 요게 제일 천천히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빨리 회복되는 사람에 비해서 천천히 회복되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2.3배가 높더라는 거죠. 이게 보시면 이 데이터가 한 4,5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고 50세 이상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4.3년 정도에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려니까 한 6, 7년 정도 데이터를 관찰을 한 것이죠. 아까 데이터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 기간 관찰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연구 데이터들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런 것들은 단면적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들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딱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치료 전후를 비교한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모은 거, 조금 더 긴 시간, 아주 오랜 기간 모은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은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위에 올라갈수록 데이터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에 그런 데이터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데이터가 유독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아까 이제 죄송합니다. 하이프 곡선도 보여주고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여기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웨어러블 디바이스 저도 이제 애플워치 차고 다니지만 지금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이거 한 달 정도 차고 나면 이거 왜 차고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은 여기쯤 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이걸 넘고 뭔가 사용자들한테 좀 가치를 주고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서 콘텐츠도 만들어주고 사용자들한테 그런 유용한 정보를 실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주어야 그런 데이터들이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따 이제 패널 때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그 보건의료 쪽에서는 저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좀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에서 프리시전 메디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데 조금 노력이 모자란 것 같아서 그걸 조금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